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를 맡고 있는 윤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채 2%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동향, 해외 금융시장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제 질서 재편이라든가 금융시장 환경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결국 투자자한테 중요한 자산 시장이죠. 외환 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경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큰 하도는 공급망 재구축 뭐 뿐만 아니라 AI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 2기가 출범을 하게 됐고 이러한 가운데 어떤 패권주의 그리고 공급망 재구축 그 수단으로 관세라든가 인위적인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 질서는 지난 큰 배경하에 보면 1990년대부터 한 2010년 전후까지는 세계화라는 경제 질서 속에서 살았었고요. 근데 이 세계화라는 경제 질서가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보니까 사실 2010년대 들어서 고립주의 분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1990년부터 2010년 금융위기 전후까지 어떤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칭이 됩니다. 하나는 국제무역이죠. 결국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 교역 증가에 따라서 경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성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논리에 철저하게 따라가자. 실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부분에 있던 어떤 규제 완화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발전을 해 왔냐면 사실 이제 교역 과정에서 신흥국이라고 하는 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주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조를 담당하고 또 원자재를 공급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됐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치 산업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쪽에 우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걸 나왔었죠. 선진국은 결국 기술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하고 부채 팽창을 계속 도모하는 과정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무역 적자가 심화됐고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글로벌 공장 역할, 선진국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다 보니까는 무역 흑자가 누증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불균형, 무역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쪽은 무역 흑자, 한쪽은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국가를 다 썸해 보면 사실상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저금리라든가 학대 재정, 큰 정부를 계속하게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팽창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는 교역 증가 때문에 고성장이 나타났고 대신 이제 물가는 낮았었죠. 왜냐하면 신흥국이 공급 역할을 하면서 싼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물건 가격이 낮았었고 또 이제 플랫폼 혁명, 아마존 효과라고 하죠. 결국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직거래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서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고 이게 저금리로 이어지면서 이제 레버리지 팽창, 신용 팽창을 낳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이 빚내 가지고 이 부채 팽창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신흥국은 선진국에 물건 파면서 무역 흑자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선진국의 부채를 지지해 주는 소위 말하는 무역 불균형과 달러 리사이클링 흐름이 전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는 고도 성장을 했지만 금융이 훨씬 더 팽창하는 일이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2010년대 들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낳았었던 거죠. 그 대표적으로 뭐냐?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건 자본주의의 끝판을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필연적으로 국가나 경제 주체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기술하고 서비스의 우위에 있는데 신흥국이 계속 제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중국도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장을 하게 됐고 이러한 가운데 소득 수준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이 잘하는 지식재산권을 탈취해 가지고 기술 산업에도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다 내주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게 됐고 또 신흥국의 공급망을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뭐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쪽에서는 또 과도한 부채 팽창의 문제를 낳았었죠. 이렇게 부채가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리펜의 역설이라고 하죠. 결국 기축통화국이 부채를 계속 팽창해갖고 무역 적자를 내주게 되면 이 무역 적자가 결국 신국에서 무역 흑자를 통해 갖고 선진국에 국채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또 기축통화국의 어떤 지위가 훼손되는 이런 역사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신흥국의 물건값을 높이겠다. 우리의 교역 상대국의 물건값을 높이고 그 대가로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물건 가격의 어떤 이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통화 전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교역 상대국의 통화 절상 압력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무역 흑자를 통해 갖고 선진국 미국의 국채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채권 매입을 강제하겠다. 결국 미국이 비유통채를 뭐 100년 만기짜리를 찍어가지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신흥국이 강제로 매입하게끔 하겠다. 뭐 그래서 마로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나 마로라고 합의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양산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 관세는 미국 내에서 어떤 물가를 들어올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수입 제품 가격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그게 이제 구매력 악화를 가져와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로라고 합의, 뭐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용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신흥국에 강제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사실 뭐 신흥국이 뭐 강제로 미국 국채를 사라고 해서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역 불균형 때문에 그동안 신흥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서 미국 국채를 사줬는데 무역 불균형이 줄어들게 되면은 신흥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살 여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환율을 통해서 그만큼 깨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미국 자산을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융자산에서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3월, 4월 달에 이러한 모습들이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연출이 됐었고 미국 주식시장도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이 두 가지 관세나 마로라고 합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실물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융에서는 미국 자산 이탈이라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는 올라가지만 결국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갖고 저유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동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결국 미국 국채가 여전히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감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정 건전화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목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좀 패닉 모습을 연출이 됐었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5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수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 갖고 한번 숫자를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왜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고관대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라고 보면 왼쪽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석유는 에너지 자립도가 형성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원유, 뭐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제외한 무역 적자는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도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어디서 나고 있느냐라고 보면 중국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중국 쪽 무역 적자는 좀 줄어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베트남이나 멕시코 쪽에서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 사실은 중국의 우회 수출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결국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걸 비껴가기 위해서 멕시코나 베트남 쪽으로 직접 투자를 흘려갖고 이런 쪽에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저런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은 보편 관세라고 해서 4월 5일 날 기본 관세 10%를 발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 관세, 크게 4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25%를 부과했다가 최근에 50%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2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과를 하겠다, 품목 관세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부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 대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면제 품목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약품은 대부분 독일이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 가져오고 있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 쪽으로 생산망을 옮겨가지고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오히려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자국 기업들 거를 더 비싸게 사오는 꼴이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했죠. 부과하는 기준은 뭐였느냐?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분모는 수입액이었었고요. 분자는 미국의 무역 적자였습니다. 이거의 2분의 1을 부과한다라는 거였었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미국이 한국에서 한 1,3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고요. 무역 적자는 한 600억 달러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50% 정도 되고요. 이거의 2분의 1이다 보니까 25%를 부과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초반까지 3개월 동안 유예를 한 상황이고, 개별 국가별로 지금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법원에서 효력 정지 기간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부과를 하려고 그러려면 이게 아니라 무역 확장법을 통해서, 아니면 미국 지금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 충분히 부과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위 조절을 하는 건 아직 미국이 관세 부과 이후에 생산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중국산 제품 없이 한국산 대만산 반도체 없이 과연 갈 수 있느냐라는 퀘션 마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결국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있죠. 근데 자유무역을 하기 전에는 시장 가격은 P0, Q0에서 결정이 났을 겁니다. 사실 왼쪽에 이제 P0, 그 다음에 가운데 점, 그리고 H, 요게 소비자 잉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위의 소유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도 이자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P0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수요자들은 소비자 잉여가 될 겁니다. 반면에 밑에 이제 G P0,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생산자 잉여일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싸게도 물건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P0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왼쪽의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가격이 P1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쪽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유무역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P0 균형 가격 H에서 P1, F, H까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마름모와 같은 소비자 잉여의 증거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의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되죠.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더 값싼 재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자 잉여는 당초 큰 삼각형에서 밑에 조그만 삼각형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관세를 T만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P1에서 P2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잉여가 P1, P2, D, F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자유무역 하기 전에 비해서요. 반면에 이제 생산자 잉여는 P1, A, B, P2만큼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B, C, D, E는 관세 수입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관세 부과 때문에 A, C, B, D, E, F만큼의 어떤 양쪽의 조그만 삼각형만큼 경제적 후생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불편하다라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관세를 하게 되면 당장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이냐?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가격을 비싸게 되고 구매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대신 미국의 생산자는 잉여가 좀 생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생산 대체를 충분히 할 만큼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장 생산자 잉여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트럼프는 1기에서 2기로 오면서 무역 적자는 커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세라든가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앞으로 4년 내내 계속적으로 정책의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권역별로 보면 미국의 어떤 공급망 재구축의 대응 전략은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최근에 보복 관세를 레이싱을 했었다가 지금 관세를 다시 미국은 중국의 30%, 중국은 미국의 10%까지 낮추고 있고 무역 협상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면 전면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을 하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얘네들은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 문제, 외환 시장의 어떤 자유화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탈취 문제, 그다음에 뭐 대만 일국 양제 문제, 안보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전면적인 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미국의 어떤 탈중국, 디커플링 전략은 길게 봤었을 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미국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은 당장 중국의 옷, 신발, 가방, 장난감 없이는 미국이 안 되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디커플링 기조,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4년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이번에 보면 얘네들이 상호 관세율을 부과를 했었을 때 중국 밑에 있는 동남아 제조업 부가가치, 저부가 제조업 부가가치 국가들이 관세율이 다 40~50%가 책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심지어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 이제 상호 관세를 굉장히 높게 부과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쪽은 사실상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발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기지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뭐 베트남이나 등등등 국가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하고 경제, 정치적 이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남방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부가 저부가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활용해 가지고 중남미 쪽으로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멕시코라든가 멕시코 이남에 있는 쪽,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파나마 이런 쪽으로 좀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나는 중국의 어떤 남방 정책에 힘을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히스패닉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다 보니까 공화당이 선거에서 지락률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물론 이번에 이기기는 했지만요. 중남미 애들이 결국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민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1기기 때는 사실은 멕시코에다 해서 국경장벽 건립해 갖고 중남미의 이 히스패닉 인구들의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 담 넘어 들어오고 배 타고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를 살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힘을 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아마 동부가 저부가 제조업은 중남미 쪽으로 아마 트럼프는 많이 이전을 도모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3개국 결국 한국, 일본, 대만이죠. 미국하고의 어떤 전통 우방 국가다, 안보 우방 국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들 국가가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고부가치 제조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제조업을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이들 국가들한테 유인책을 줬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뭐 이 관세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아니면 뭐 안보를 주는 대가로 방위비 를 또 요구할 건데 이 방위비 압박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 고부가치 제조업을 상당 부분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EU 쪽인데요. 사실 미국이 EU 쪽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어디냐? 독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미국이 뭐 크게 두 가지 품목이 무역 적자입니다. 예,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바이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일랜드는 대부분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과거에도 바이오 제조업 기지가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유럽 채무위기 일어나고 나서 아일랜드가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또 독려를 했었죠. 예, 범위세를 대거 낮추고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바이오업을
바이오를 담당을 하고 여기서 의약품 생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다시 사가면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U 쪽은 미국의 타겟은 뭐냐? 직접적인 이런 무역 문제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부가치세율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율이 없습니다. 대신 판매세율이라고 있는데 최종재하에 대해서만 때리고요. 평균적으로 한 6%대 정도 됩니다. 반면에 EU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율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육박하다라는 거죠. 관세도 사실은 간접세, 소비세입니다. 부가치세도 일종의 소비세 간접세이고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부가치세가 너무 높다. 이게 일종의 관세 장벽이라는 거죠. EU가 하고 있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걸 낮추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EU 쪽에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디지털세를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수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크게 지역별로는 4가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차별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그 수단으로 또 인위적인 환율 합의,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일기 시작하자마자 한 10%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2기 정부가 탕생을 하면서 달러 가치는 한 10% 정도 빠졌었죠. 근데 계속 빠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달러 가치는 다시 복원을 했었고요. 트럼프 1기 마지막 때에서 다시 또 달러 가치는 한 10% 정도 절하돼서 전체적으로는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는 한 7, 8% 정도 절하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재무 환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미국이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넣었던 건 크게 7개 국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위스하고 아일랜드를 추가로 포함해서 9개 국가로 늘렸습니다. 대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경험이 있죠. 이번에도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교역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한시 개입을 할 경우에는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단도 계속적으로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인적인 약달러가 미국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금융자산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실상 달러 리사이클링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경상적자가 누적되는 것만큼 국가부채가 증가했고요. 이 국가부채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줬었는데 지탱을 해줬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계 외환보유액 비중 중에서 달러 비중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 내에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도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무역 불균형이 완화가 되게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 신흥국은 무역 흑자가 줄어들 거고요. 미국 국채를 당연히 덜 사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결국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그러려면 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먼저 차단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만만치가 않죠. 그걸 차단을 하려고 그러려면 당장 생산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3개국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당근을 안 주고 채찍을 때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자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 재정 건전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올해 예산안을 아직 확정도 하지 못했고 지금 채무한도도 목에 짰죠.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방안은 뭐냐? 미국 내에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시켜갖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사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뭐 테더나 이런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결국 준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 RP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미국 자산을 더 사게 되면 이런 문제를 완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에 대한 어떤 숙제를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미국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3월, 4월 달 노이즈가 왔고 이런 노이즈는 아마 7월, 8월 달에 미국 재무부 현금이 이제 고갈나게 되면
결국 채무한도 증액을 해야 되고 감세라든가 재정 건전화 방안이라든가 지출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런 노이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도 어찌 됐건 정책의 수위 조절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경제 질서, 글로벌 경제의 큰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는 건 여전히 유효한 AI 기술 사이클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AI였는데 올해도 AI는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우리의 어떤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은 과거 이제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운송의 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은 포도의 대량 시스템을 바탕으로 했던 중공업의 어떤 학대였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였었죠. 3차 산업혁명은 PC, 인터넷, 개인용 PC,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혁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 우리는 지금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 혁명의 근간은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슈페터의 혁신 사이클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초기에는 결국 자본이 있는 국가, 큰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기술 단위당 요 자본이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채택을 하려고 그러면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고사양 반도체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사양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고 그러려면 EUV 장비가 필요한데 EUV 장비는 대당 수천억을 호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세컨티어, 서드티어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초기에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B2B 사이클이 먼저 나타나고 있죠. 큰 국가, 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고사양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보고 있고 전략망 확대 때문에 변압기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수요 공급 곡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수요 곡선이 투자 악재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 경제도 성장을 하지만 물가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결국 대중화되게 되면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와서 공급 곡선의 큰 오른쪽 시프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AI 사이클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동안 출원형 기반의 어떤 생성형 AI 사이클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된다라는 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B2B 사이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점점점 모든 산업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를 거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비서,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형 AI,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하죠. 이 AI 기술이 로봇이라든가 다른 산업, 온 디바이스를 통해 갖고 세트를 통해 갖고 B2C 쪽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도 증가하지만 결국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물가는 안정이 되고 성장은 가속화되는 이게 이제 슈페터의 혁신 사이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이클은 어떠냐?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사이클은 주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1번 B2B 사이클이었었고요. 지금 1에서 2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런 과정이 아마 2, 3년 동안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AI 사이클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 기술의 확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무역 질서의 재편, 결국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방안은 관세나 어떤 인위적인 통화 절하 이런 것들은 4년 내에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금융자산의 이탈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미국 내 여론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화되게 되면 결국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세를 부과하고 생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생산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저변을 먼저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미국 금융자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차단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부작용이 심화됐다 보니까 5월, 6월 달 들어서 지금 수위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그나마 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AI 사이클은 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B2B 사이클 아니면 출원형 AI가 핵심이었었는데 이제는 피지컬 AI, B2C 사이클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AI 사이클, 네 번째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어떤 경제 성장의 가속화 요인은
그래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심리 지표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경제의 어떤 성장이다,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하고 비미국하고 좀 차별화가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세가 물량 악화라든가 구매력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동량의 위축, 구매력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도 위협하고 반대로 물가도 위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당장 공격적으로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행해서 대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물가 문제가 먼저 나올 거고 경기 위축이 그 다음에 나올 거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통화 정책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완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미국은 어떻습니까? 비미국은 미국의 관세 대응에 맞대응을 하면은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 비미국도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사실 미국에서 물건 갖다 쓰는 게 많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또 보복 관세를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또 했다가는 또 트럼프가 계속 관세 레이싱을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미국들은 물가가 상승할 이유는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이제 수출은 막히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위험은 커지죠.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오히려 비미국은 디플레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비미국 같은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좀 정책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죠. 통화 하나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7차례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미국은 국가부채를 너무 많이 동원을 했죠.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빨리 살아나는 배경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기축통화국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켜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었다 보니까 재정 정책도 공격적으로 못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 대비 오히려 재정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해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확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권역별로 보면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은 금리를 여전히 동결을 하고 있고 재정은 뭐 감세를 하려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미국 금융자산의 이탈을 가져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함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유럽은 물가 문제가 이제 크게 사라졌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중립금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재정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물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완화하거나 지준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도 뭐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재정을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낮출 것 같고요. 우리가 1차 추경을 지금 14조 원 정도 썼는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또 추가로 2차 추경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은 저희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신자유주의 때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리 교육이 위축되다 보니까 과거만큼 성장률이 높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교육이 한참 잘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중후반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3%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세션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4차 산업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성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떨 거냐? 과거에는 2% 안 되는 저물가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2% 내외를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물가 시대가 연출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수준은 과거에는 성장은 높았지만 물가가 안정됐다 보니까 낮은 금리 이게 레버리지 팽창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성장은 좀 떨어졌지만 물가가 과거보다 높다 보니까 금리를 과거처럼 저금리로 크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디레버리징 환경 압력을 계속적으로 좀 조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수가 굉장히 정체 상태죠. 뭐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장기 추세를 보면 한 5년 동안 거의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소비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안 좋은 상황이죠. 국내에서 수출은 그나마 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설비 투자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외로 공장을 계속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과거에 중국에 나갔다가 동남아에 나갔다가 지금 북미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유인책을 줬었다 보니까 IRA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줬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그나마 수출이 좀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출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결국 한국의 어떤 기술 수준일 겁니다. 뭐 한국의 인구 구조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거고요. 근데 기술 수준을 한번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100입니다.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 보면 고위 산업 중에서 미국 대비 한국이 더 잘하는 건 2차 전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2차 전지 쪽은 지금 중국이 한국을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LFP나 이런 쪽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뭐 중국이 거의 사실상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고위 기술 쪽에서는 당연히 미국에 밀리고요.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한테도 한국이 열의에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출이 그나마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 4년 후, 5년 후, 미래 10년 한국은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참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한번 분해를 해보면 작년에 한국 수출이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AI 관련된 HBM 고사양 반도체 가격이 물량도 증가했지만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괜찮고요. AI를 제외한 어떤 IT, 뭐 세트나 이런 쪽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국영재 제품, 뭐 화학이나 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지난 한 10년 동안 늘어난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한테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단적인 예로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이 작년에 무역 흑자가 한 5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520억 달러 정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550억 달러가 났습니다. 나머지 지역 쪽에서는 어땠느냐? 무역 적자입니다. 심지어 중국한테서는 2년 동안 무역 적자고요. 중국 이해 지역에서도 무역 흑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인 17년에서 한 20년에는 보면 한국이 평균적으로 무역 흑자가 한 연간 7, 800억 달러 났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쪽 무역 흑자는 채 200억도 안 됐습니다. 대신 중국 쪽 무역 흑자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중국 쪽에서는 무역 흑자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나마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자동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에서 대미국 무역 흑자에서 거의 70%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미래 어떤 수출 구조, 기술 기업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리즘 저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가 나옵니다. 심지어 5월 달에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 4, 5%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이때 보복 관세를 하면서 엄청 높였었죠. 그래서 5월 달에 중국의 미국 수출은 거의 30%대가 박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우회라든가 미국의 수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저가 밀어내기 공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글로벌리 수출 점유율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한때는 2018년, 19년 때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3.3%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2.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2.6%까지 떨어졌다가 HBM 때문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널스하고 사우스, 널스가 선진국이죠. 사우스가 주로 신흥국인데 점유율을 보면 오히려 널스 쪽 점유율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쪽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요. 반면에 사우스 쪽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떠냐? 미국 쪽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지만은 글로벌리 수출 점유율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쪽 점유율은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글로벌 사우스 쪽 점유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이외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정체 상태고 심지어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시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내면을 까보면은 사실은 자동차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을 얻는 것과 별개로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한국이 앞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건데 지금 신정부에서 산업정책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는 자금 정부를 지향을 했었죠. 지출을 축소를 하자라는 거였었고요. 세금을 줄이자라는 거였었고 그냥 민간에 맡기자는 건데 신정부에서는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 지출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정책도 신정부에서 ABCD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AI, B는 바이오, C는 컨텐츠, D는 디펜스 방산, E는 에너지, 그다음에 F는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이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파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성장을 지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진보증권은 그동안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분배보다는 지금 성장이 더 중요한 때다라고 하고 있는 건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뭐 미국발 보호무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유무역 과정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으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신흥국에 넘겨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렇게 맞는 전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술 자립화, 그다음에 마더 팩토링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체인도 수직 계열화가 좀 필요하다. 결국 수직 계열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외 쪽에서 관세라든가 이런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 내에서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원가 정감 노력이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야만 한국 경제가 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떨 거냐라는 건데요. 사실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기간별로 상이하지만 올해 1%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경이 2차 추경이 얼마나 나올 거냐에 따라서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올해 1%는 보고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경기 바닥은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1분기인 거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그래도 경기는 올라오는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기본적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2% 정도 수준에서 중앙의 목표 물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미국 내 어떤 불편한 환경, 그다음에 미국 이외 국가의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을 조장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미국도 속도 조절, 수위 조절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사이클, 거대 사이클은 기술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내수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나마 수출이 방어해주고 있는데 수출도 약간 반쪽짜리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이 수출이 잘하려면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기업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신정부에서 이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에 사는 만큼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독 팩토리라든가 밸류체인의 어떤 수직 계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인데요. 올해 들어서 달러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떨어지고 있느냐? 다른 통화들은 비중이 올라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가 비중이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유로화 비중도 떨어졌고요. 엔화 비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누가 채우고 있느냐? 금이라든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법정화폐 대신에 어떤 증권의 토큰화가 전개가 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어떤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대안화폐로 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가운데 차트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안 사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채권을 안 샀지만 그래도 미국 자산에 주식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 특히 B2B 사이클을 주도했던 건 미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B2C 사이클로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결국 B2C 사이클은 물리형 AI는 제접자라는 중국이 일단은 큰 수혜를 볼 거고요. 뭐 한국도 일부 수혜를 볼 건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 채권을 안 사긴 했지만 미국 자산을 해외에서 다 버린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당장 이제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질 거다. 달러가 계속적으로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은 저희는 좀 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선진국 간의 환율을 결정하는 금리차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나머지 비미국들은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일정 부분 이 금리차 매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미국이 올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최근에 어떤 달러 약세 기조가 하반기 내에 계속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달러 가치는 여기서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뭐 작년 하반기에 1,500원을 위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탄핵 사태 들어갈 때요. 그랬다가 최근에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 아마 1,300원대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한국이 경상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이게 달러 공급 가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흑자가 나 있는 것들이
결국 해외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보액이 이제는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 내부적인 요인으로 봤었을 때 1,300원대 정도가 적정한 이제 균형환율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반기에 뭐 대외적으로 약달러가 더 심화된다 그러면 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저희는 약달러가 그렇게 심화되지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율은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정도가 지지가 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직 정식 못 시킨 상황이고, 미국이 셰일 원유가 뭐 공격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하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유가는 우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뭐 달러 의구심이 어찌됐건 한쪽 세력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외환보액을 금이나 이런 것들로 다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 가격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 뭐 저희는 결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어떤 기술주들의 헤게모니가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미국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선진시장 중에서는 일본보다는 유로존이 좀 더 나을 거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압력이 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유로존은 또 재정 부양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국 쪽에서는 올해 저희는 한국하고 중국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B2B 사이클 때는 사실은 미국이 독주를 했지만 물리형 AI 사이클로 가게 되면 중국의 로봇 기업이라든가 중국의 세트 기업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기술 경쟁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때린다라고 하지만 중국이 결국은 이 사이클 내에서는 좀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또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해군공사를 통해서 중국의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국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는 올해 코스피를 한 2,5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일단 갈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가격 매력이었습니다. 일단 쌌었다라는 거죠. 지금 2,000 거의 900포인트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 12개월 예상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후행 PBR도 여전히 1배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 매력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한국 시장이 매크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갔었던 거는 어찌됐건 이 매크로로 안 좋은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하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로 가겠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방점을 짓겠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된 자산을 결국 자본시장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뭐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판으로 아시다시피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일부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올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주요 증시 중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거의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D 기준으로 거의 한국 시장이 한 20%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를 보면 올해 그럼 YTD 기준으로 누가 한국 시장을 그만큼 샀느냐라는 거죠. 기관이 한 7조 정도 샀습니다. 근데 기관 7조 중에서 연금이 한 6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조 정도는 누가 샀냐면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한 5조 원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매수는 기관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한 15조였었고요. 그럼 순매도는 누구였느냐? 외국인이 지금 5개월에 연속 사고는 있지만 사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한 11조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도 한 4조 정도 팔았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이제 샀던 주체들, 연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살 동력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공시에는 3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뭐 은행들도 자사주 매입 계속 하기로 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수가 좀 올라오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이유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제 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하고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업종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올해 시장이 한 20% 정도 지수 기준으로 올랐는데, 개별 섹터를 보면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100% 넘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섹터별로 봤었을 때도 뭐 40%, 30, 40%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섹터가 많이 올라갔느냐? 대표적으로 산업재가 많이 올라갔죠. 조선기계, 건설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소비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음식료, 유통,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주식들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라든가
지주사 이런 쪽도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못 올라간 주식이 뭔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결국 IT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정유, 철강 같은 소재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주식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다운에서는 뭐 등락이 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 주식도 크게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5개 주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형 수출주입니다. 물론 플랫폼은 수출주는 아니지만요. 근데 얘네들이 못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HBM을 잘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걸 빅테크한테 엔비디아한테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트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계속적으로 열의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고 특히나 2차 전지는 미국이 IRA 보조금도 폐기한 상황이고 중국한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쪽은 뭐 트럼프의 약간이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화학 정유, 철강은 뭐 50% 관세를 지금 부과한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요. 화학 정유도 중국의 내재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랫폼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이 내국 플랫폼이라는 거죠. 해외로 확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고 반면에 근데 해외의 어떤 알리나 테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위협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도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네이버나 이런 쪽이 AI 기술, 뭐 알고리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소유자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들이 그와 관련된 투자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올라야지만 코스피가 빠르게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당장 이 모멘텀이 금방 해결되지는 이 지금 안 좋은 악재들이 금방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아마 3분기 중에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4분기 내년으로 가면서 좀 해결되게 되면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뭐 3,000포인트를 트라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동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금리는 미국 금리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감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 그다음에 외국인의 미국 국채 이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채 금리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물가 충격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 충격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3Q 말이나 4Q로 가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우하향 사이클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5월달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춰서 지금 2.50인데요. 아마 7월, 8월 금통위 중에 한 번 더 낮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길게 봤었을 때 한국은 계속적으로 물가 문제도 크게 없고 성장도 계속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금리는 추경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세수 악화 때문에 결국 적자 국채 발행 부담 이슈로 금리가 좀 태웠고 10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결국 하반기로 가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사이클이 결국 도래할 거고 또 이 재정 정책하고의 어떤 공조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직매인 단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이제 WGBI 이슈도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리는 우하향 사이클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가 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질서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결국 글로벌 불균형과 달러 리사이클을 통해서 지탱이 됐고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연출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신자유주의가 국가 간 아니면 경제 주체 간 불평등 문제를 낳았고 선진국 쪽에서는 기술 탈취, 그다음에 신흥국의 공급망 의존성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출몰을 시켰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어떤 과도한 부채 팽창이라든가 기축통화국의 어떤 지위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는 패권주의, 분절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수단으로 관세 정책이라든가 인위적인 통화 절하를 달러 절하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금융자산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AI 사이클은 여전히 B2B에서 B2C 사이클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은 정책 수위 조절과 AI 확산 사이클 과정에서 그래도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고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가격 변동성이 있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외환 시장은 아마 달러 약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아마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오늘 달러 환율도 1,300원 정도가 적정한 1,300원대가 적정한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우량할 거다라는 거고요. 뭐 금은 달러 대체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올해 한국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수출 대형주에 대해서 어떤 이익 모멘텀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만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단은 분명히 두꺼워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 내년으로 가면서 아마 수출주에 대한 의구심,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4차산업 사이클은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코스피 2,800이 아니라 뭐 3,000 이상도 트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최근에 시장 금리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건 한국이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사이클이 아마 올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금리는 연말로 가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채권이 듀레이션을 조금씩 늘려가기에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기회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